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서방님 왜 이러세요? 나가라!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새 신부가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족두리가 진흙탕에 처박혔고 연지는 빗물에 번졌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땅에 닿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나서라. 그래야 내가 산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문이 닫혔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말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채령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산이 깊고 길이 좁아 외지 사람들은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허리를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감나무마다 홍시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조용했고 불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 나눌 줄 알았고 흉년이 들어도 이웃집 연기가 끊기면 제 솥에서 먼저 퍼다 날랐습니다. 채령은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 그런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정이 무엇인지 말보다 먼저 몸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채령이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었지만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뒷산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 단 한 번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채령은 그 옆에서 어머니 손을 꼭 쥐고 함께 걸었습니다. 7살짜리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에 일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어머니는 일했고 채령도 철이 들면서부터 어머니 곁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손이 틀 때까지 바느질을 했고 등이 아플 때까지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불평하지 않으니 딸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모녀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마을 건너편 박씨 가문에서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박씨 가문은 한때 이 고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던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벼슬도 했다 했고 아버지 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넓은 논을 가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가세가 기울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논이 팔리고 하인들이 떠났으며 집 안에 남은 것은 낡은 서책과 양반의 체면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집 안에 글공부한 선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채령의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난은 같아도 신분이 다르면 딸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가능성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중매쟁이 말로는 신랑 박세우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였습니다. 20해가 넘도록 혼인을 안 한 것은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고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밥은 굶어도 글은 놓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하지만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채령의 혼수를 챙겼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를 손질하고 닳고 다른 은비녀를 닦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경대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변변찮은 것들이었지만 어머니는 하나하나 정성껏 보따리에 쌌습니다. 딸을 보내는 어머니의 손이 밤새 떨렸습니다. 채령은 그 손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반드시 잘 살아서 어머니 보러 돌아오겠다고. 혼례날 채령은 처음으로 박세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크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단단히 담은 입술, 그리고 무언가를 꿋꿋이 참고 있는 것 같은 눈빛.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깊은 우물 같은 눈이었습니다. 첫눈에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냉정한 사람인지. 혼례 내내 그 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채령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국화꽃이 마당에 흩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 한 잔씩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떡을 집어 먹었고 노인들은 처마 밑에 앉아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홀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채령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매만지며 낮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마 안에서 채령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채령은 생각했습니다. 저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 부디 좋은 사람이기를. 말은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기를. 밥은 굶어도 그릇 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도 알 것이라고. 그것이 채령이 바란 전부였습니다.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굵어졌습니다. 가마꾼들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채령은 두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날 혼례 내내 채령은 박세훈을 몇 번이나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덕담을 건네도 고개만 끄덕였고 어른들이 술을 권해도 조용히 잔을 비울 뿐이었습니다. 떠들썩한 혼례 마당에서 그 사람만 혼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채령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난폭하거나 경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묵한 것은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따뜻하기만 하면 됩니다. 채령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채령의 어머니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끝에서 채령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채령도 그냥 그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서는 순간 채령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저 어깨가 작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저렇게 작은 어깨로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채령의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울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딸도 울지 않았습니다. 신방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창호지 너머로 빗소리만 가득했고 채령은 아랫목에 단정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합한주 잔이 소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 잔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좋은 사람이기를. 첫날 밤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한 방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 혼례청에서 몇 번 훔쳐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채령은 버텼습니다. 이 밤만 지나면 됩니다. 이 밤만 지나면 함께 살면서 알아가면 됩니다. 찬찬히 천천히. 채령은 그렇게 생각하며 손끝의 떨림을 눌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마당을 두드리는 소리가 창호지 너머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빗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빗소리가 자꾸만 나쁜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다. 좋은 날에 비가 오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채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세훈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홀레청에서 보았던 그 묵직하고 깊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채령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눈빛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일어나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채령은 영문을 몰랐지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세훈의 손이 채령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서방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채령을 끌었습니다. 아랫목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섬돌로, 섬돌에서 마당으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족두리를 적시고 홀레복 어깨를 두드리고 맨발을 파고들었습니다. 채령은 비틀거리다 진흙탕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이 흙에 처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픔보다 무서운 것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홀레 내내 실수한 것이 있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 채령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박세훈은 채령의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사초롱 불빛이 빗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흔들리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민도, 미안함도, 망설임도 그냥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나서라. 예, 서방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묻지 마라. 하오나 이 밤에 어디를? 그래야 네가 산다. 그 한마디가 빗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채령은 굳어버렸습니다.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위협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다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박세훈은 마루 끝에 놓인 보따리 하나를 발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진흙탕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든 것으로 살아라.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채령의 손이 떨리며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보려 했을 때 박세훈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채령의 등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혔습니다. 빗장이 걸렸습니다. 채령은 진흙탕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채령이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문이 자신의 집 문이 될 것이라 믿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문은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것. 채령은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진흙탕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실제인지 아닌지조차 몰랐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밑에 진흙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빗물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채령은 다시 한번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중한 나무 대문이었습니다.
빗장이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채령은 그 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혼례 때 신었던 꽃신이 벗겨져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꽃신에 묻은 흙을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꽃신을 보따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신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발이 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에 나가 아끼고 아껴 산 꽃신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채령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 말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내쫓는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일 것이다. 아무 뜻도 없는 말일 것이다. 그 생각이 채령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하지만 그 밤의 채령에게는 그것을 알아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채령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족두리는 이미 진흙탕에 떨어져 있었고 홀레복 자락은 흙물을 잔뜩 머금어 무거웠습니다. 두 뺨에 곱게 찍었던 연지가 빗물에 번져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정성껏 매만져 주었던 머리카락이 이제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몰랐습니다.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빗속에 잠긴 길은 어디서 끝나는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빗속이라 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어머니는 딸이 따뜻한 신방에 앉아 있을 것이라 믿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쯤은 편히 주무실 것입니다. 딸 걱정 없이. 그 생각이 가장 아팠습니다. 채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멈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채령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제발요. 제발 문만 열어주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처마 밑이라도 좋습니다. 이 밤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침묵이었습니다. 채령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문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나무 결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손톱이 대문을 긁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채령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쫓겨나는 것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집 딸이라 부족한 것입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채령은 그 말을 목구멍까지 밀어올렸다가 삼켰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답이 없으니까요.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문을 긁던 손을 내렸습니다. 피가 난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번지는 붉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채령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슬픔이었던 것이 천천히 다른 것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으로, 뜨겁고 어두운 것으로.
이 원한은 평생 잊지 않겠다. 채령은 일어섰습니다. 떨리던 다리가 신기하게도 버텨주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빗속을, 지늘길을, 맨발로 꽃씨는 보따리 위에 묶어두었습니다.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이미 흙투성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지늘기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이 밤을 살아남겠다고. 살아남아서 반드시 이 치욕을 돌려주겠다고. 그 생각 하나가 채령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걸으면서 채령은 다짐했습니다.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고. 이 진흙탕을 잊지 않겠다고. 홀레복을 입은 채 맨발로 빗속을 걷는 이 밤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잊으면 그냥 불쌍한 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채령은 그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불빛을 향해 걷는 길은 멀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진흙탕을 밟고 있는 건지 돌길을 밟고 있는 건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홀레복이 온통 흙물을 머금어 발걸음마다 치맛자락이 다리를 감았습니다.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있었지만 팔에 힘이 빠져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것만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든 지금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2번을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는 돌부리에 걸려서였습니다. 무릎이 또 지늘게 박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2번째는 그냥 힘이 빠져서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번엔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그냥 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자.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채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이 돌에 긁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흙투성이로, 비에 젖어, 맨발로. 그래도 서 있었습니다. 불빛은 포구 어귀의 작은 객주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채령은 객주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서 그냥 처마 밑 기둥의 등을 기댔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자면 안 된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봐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채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꺼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살았다. 그 생각 하나가 의식의 끝자락에 걸렸습니다. 죽지 않았다. 아직은.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왔습니다. 살았으니까 복수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채령은 그 생각을 꼭 쥐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따뜻한 손의 온기만 남았습니다. 채령이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낮고 거무튀튀한 천장. 석가래 사이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채령은 한동안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소미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이불이었지만 그 온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채령은 그 따뜻함이 낯설어서 잠시 멍했습니다. 얼마만의 따뜻함인지 몰랐습니다. 폭우 속을 걸으며 홀레복이 젖어들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뼈가 차가웠고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이불 한 장이 그 모든 차가움을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채령은 얼른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울 시간에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포구 어기 객주집 주인 아주머니가 채령을 거두어 준 것이었습니다. 밥을 주었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주었고 해진 홀레복 대신 무명 치마를 내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것저것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어라, 물 마셔라, 그 말만 했습니다. 채령은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묻지 않아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어서. 채령은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박세훈.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뜨겁고 어두운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채령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평생을 함께 살 뻔했던 사람이 내게 남긴 것이 이게 전부입니까?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미천이다. 이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비단 조각 몇 점도 있었습니다. 포구에서 팔면 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엽전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반듯하게 접힌 서신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채령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붓을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 채령은 그 생각을 얼른 밀어냈습니다. 살아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채령은 그 세 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살아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살겠다. 반드시 살아서 당신 앞에 다시 서겠다. 당신이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것이 복수의 선언이었습니다. 채령은 서신을 보따리 깊숙이 도로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이 종이를 그 사내 앞에 들이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로. 그날 이 서신이 얼마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채령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채령은 객주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포구에서 장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사, 그 몸으로? 네, 뭐든 하겠습니다. 심부름도 허드레실도. 아주머니는 채령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홀레복을 입은 채 포구 속에서 쓰러졌던 그 앳된 얼굴. 사흘을 앓는 동안에도 한 번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내일부터 나와. 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박세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 그리고 그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채령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 열기가 자신을 살릴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간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혼자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불씨가 자꾸 꺼졌습니다. 3번을 다시 지폈습니다. 4번째에 겨우 불이 붙었습니다. 채령은 그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약한 불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으로 됩니다. 이 불로 밥을 짓고 이 밥으로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더 큰 불을 피울 것입니다. 채령은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흘 만에 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긁히고 찬물에 불어 손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생각났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굳어버린 어머니 손이. 이제 자신도 그 손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으로 자신을 키웠으니까요. 자신도 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채령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여인이 잠깐 채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채령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잠들기 전 한 가지를 더 다짐했습니다. 절대 편안해지지 않겠다고. 절대 이 포구에 정착했다고 만족하지 않겠다고. 따뜻한 이불이 생기고 밥이 생겨도 그 원한만큼은 시키지 않겠다고. 박세훈이라는 이름을 단 하루도 잊지 않겠다고. 그것이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미움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없었다면 그 빛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채령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박세훈의 차가운 눈이 떠올랐습니다. 채령은 그 눈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채령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들었습니다.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따리에 들어있던 엽전이 미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을 폈습니다. 비단 조각을 팔고 뱃사람들이 오가는 포구에서 채령은 눈치를 익혔습니다. 물건 값을 보는 눈이 생겼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여는지 채령은 그것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명함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수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저 사람 앞에 설 수 있다. 그 생각이 채령을 매일 아침 깨웠습니다. 5년이 지나자 좌판이 가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가게가 포목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채령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맨손으로 시작했어. 저 여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장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채령은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원한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라고. 채령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박세훈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성공할수록, 자리를 잡을수록 그 원한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그 얼굴 앞에 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채령은 박세훈을 직접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핑계로 전라도 곳곳을 다녔습니다. 박세훈이 살던 마을 근처를 지날 때면 일부러 들렀습니다. 모른 척하며 이런저런 말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 사람들이 저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세훈의 집이 관가에 몰수됐다고 했습니다. 영모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아는 게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채령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관아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아전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술을 사주며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한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한 아전에게서 말을 들었습니다. 박세훈이요? 옥에서 죽었습니다. 몇 해 전에. 채령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쾌해야 할 것 같았는데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허했습니다. 복수할 대상이 사라진 허탈함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채령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전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무심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 양반 참 이상했습니다. 신문 내내 가족도 없고 혼인한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그 말만 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채령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혼인한 적이 없다고요? 예. 분명 혼례를 올렸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전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른다고 했다. 혼인한 적 없다고 했다. 채령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채령은 그 순간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채령은 아전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폭우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적 없다고. 죽을 때까지. 폭우에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채령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서신을 꺼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읽은 것이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전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인한 적 없다고. 죽을 때까지. 채령은 서신을 펼쳤습니다. 세 줄이었습니다. 살아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채령은 그 세 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것을 복수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이상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까요? 내쫓는 사람이 살라고 쓸까요? 채령은 서신을 덮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채령은 처음으로 오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원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이 난 적이 없다고. 죽을 때까지. 그래야 내가 산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그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채령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채령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물건을 골랐습니다. 값을 쳤습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채령의 마음속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채령은 그 문을 억지로 다시 닫으려 했습니다. 아직 이르다. 아직 모른다. 하지만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채령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그날 밤 채령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이 난 적이 없다고 했다. 신문 내내 혼자 다 받았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채령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사람은 가족도 함께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포구에서 15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관가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채령은 그것을 그동안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도망쳐서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혼례를 올렸는데 혼이 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관가에서 채령이라는 이름을 모르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죽어가면서까지, 고문을 받으면서까지. 채령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이런 밤이 채령은 싫었습니다. 조용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평소엔 일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장부를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다음 날 거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박세훈이 발로 밀어낸 그 보따리 안에 서신을 꺼냈습니다. 냈습니다. 수십 번은 읽었을 서신이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분했습니다.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리는 마당에 살라니 얼마나 뻔뻔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읽으니 달랐습니다. 살아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전부다. 채령은 그 두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전부.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버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쓸까요? 싫어서 내쫓는 사람이 이런 말을 쓸까요? 처음에는 오만하다고 익혔던 그 세 줄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익혔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처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아닌가.
설마. 채령은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 차갑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냉정한 눈이, 그건 내쫓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눈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서신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었습니다. 쉽게 넣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날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세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일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분노 대신 이상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던 사람의 얼굴. 그때는 냉정함으로 익혔는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냉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죽으림을 다해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채령은 그 밤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나는 잘못 본 것인가? 채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 박세훈의 집터를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살았던 마을을 찾아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고.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다만 알아야 했습니다. 평생 미워했는데, 평생 원망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못 알고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채령은 짐을 꾸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노잣돈 몇 냥, 그리고 보따리. 보따리는 반드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 안에 서신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채령은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일을 도와주던 젊은 안악에게 며칠 맡긴다고 했습니다. 안악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채령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빚을 받으러 갑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빚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빚이었습니다. 15년을 잘못 알고 산 것. 그 잘못된 알매에 대한 빚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포구를 떠났습니다. 처음 이 포구에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채 맨발로 진흙탕을 걸어왔던 그날 밤. 죽을 것 같았던 그 밤.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손이 굳었지만 그래도 서 있었습니다. 채령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세훈이 살았던 마을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걸으면서 채령은 그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혼례 가마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모았던 그날. 저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랐던 그날. 그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못 이루어졌는지 채령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음이 앞섰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억누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령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세훈이 살던 마을 어귀에서 오래 산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세훈이라는 선비를 아십니까?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양반 일은 꺼내지 마시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어. 억울하다 하심은 영모에 연루됐다지만 실상은 그 양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명단에 올랐지. 워낙 올곧은 선비라 권세 있는 자들 눈에 거슬렸던 게지. 바른 말하면 목숨이 위태롭던 시절인데 그 양반은 굽히질 않았거든. 결국 그게 화가 된 거요. 채령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양반 가족은 없었습니까? 노인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혼례를 올렸다는 말은 들었소. 그런데 그날 밤 바로 혼인을 파했다 하더군. 이유는 아무도 몰라.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했으니. 신부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잡혀가서는 혼인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고. 채령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했어. 분명 혼례를 치렀는데 왜 없다 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다들 알았지. 아내를 보호하려 했던 거라고. 이름이 알려지면 같이 끌려가니까. 채령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양반이 잡혀가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 새벽이었소. 감찰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쳤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직접 대문을 열었다오. 도망도 안 하고,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반듯하게 서서 끌려갔소. 가쓰고 도포 입고서.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끌려가면서 딱 한 번 멈추더니 혼자 뭔가 중얼거렸다오. 워낙 작은 소리라 아무도 못 들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 말로는 이상한 말을 했다 하더군. 무슨 말이었습니까?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원망하며 살라고 했다 하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날 밤 쫓아낸 그 신부한테 하는 말이었겠지. 채령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며 살라고.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채령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면서도 그 말만큼은 남기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원망해야 살 수 있으니까. 미워야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날 채령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박세훈의 신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령은 기록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느냐고. 박세훈이 답했습니다. 없다고. 혼인한 적 있느냐고. 없다고. 아내 채령을 아느냐고. 모른다고. 그 이름이 3번 나왔습니다. 채령이라는 이름이. 신문관이 집요하게 캐물은 것이었습니다. 분명 혼례를 올렸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세훈은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채령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진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없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채령은 기록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울면 안 됩니다. 아직 한 곳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집터. 그 마당. 그날 밤 자신이 쓰러졌던 그 진흙탕. 거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관아를 나온 채령은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짐을 지나치고 안악들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채령을 보지 않았습니다. 채령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생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불이 일었는데 지금은 불이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니,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알기가 두려웠습니다. 지금 그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안 됐습니다.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집터로 가는 길에 채령은 혼례 때 들렀던 마을 앞을 지났습니다. 그때 이 길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기억났습니다. 가마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손을 모았던 것도, 저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빌었던 것도, 채령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터 앞에 섰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자풀이 무성한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채 서 있는 청사초롱 기둥이 보였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 기둥에 달렸던 청사초롱이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날 밤 이 마당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진흙탕이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보니 그냥 작은 마당이었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 밑에 자풀이 밟혔습니다. 마당 가운데쯤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톱이 피를 냈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차가웠던 그 흙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채령은 오래 그대로 있었습니다. 채령은 품속에서 서신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글씨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빗물에 번지지 않도록 그날 밤 손으로 닦았던 그 글씨가. 채령은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살아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평생 이 세 줄을 원망했습니다.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리는 주제에 살라니. 내쫓는 주제에 전부를 줬다니.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진짜 전부였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대신 아내를 살리는 것. 그것이 이 세 줄에 담긴 전부였습니다. 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 그때는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리니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죽으림을 다해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내쫓으면서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버리면서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방님,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살았습니다. 당신을 증오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원망 덕분에 일어섰습니다. 그 미움 덕분에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지요. 원망하며 살라고. 채령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까? 내가 당신을 미워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면 돌아오려 할 테니 차라리 미워하게 만들어서 멀리 보낸 것입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풀이 흔들렸습니다. 기울어진 청사초롱 기둥이 삐걱거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없었습니다. 채령은 오래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수십 년 동안 가슴 속에 단단히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증오였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첫날 밤 2시간만 같은 집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리웠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원망의 바닥에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면 복수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너져도 됐습니다. 복수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 알고 살아온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 덕분에 살아남은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차갑게 굴지 않았다면, 원망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채령은 돌아오려 했을 것입니다. 돌아왔다가 함께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눈물은 슬픔이기도 했고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채령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채령은 서신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세 줄. 그 짧은 세 줄이 이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더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채령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세 줄만 썼습니다. 살아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채령은 그 세 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 깊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로.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품속의 서신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그가 손을 뻗어 잡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세훈이 그토록 바랐던 것처럼 그녀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폐허가 된 집터를 소리 없이 덮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전라도 포구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여인 채령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한 사내가 평생 나쁜 남편으로 기억될지언정 아내만큼은 살리기로 했다고. 채령은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은 차가운 흙 위에 짚은 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모의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이 사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던 것이고, 채령이 살아남은 것도 그 덕분이었습니다. 잘못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웠습니다. 첫날 밤 2시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2시간 안에서 이 사람은 아내를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쁜 남편으로 기억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채령은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를 냈습니다.
평생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는데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채령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의 자풀이 그 소리를 조용히 받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채령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원망이 없어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복수심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채령은 잠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냥 살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원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라. 딱 그 한마디. 복수하며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며 살라고 했지만 그것도 살게 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